첫 번째 섹션으로 발표드린 저는 인젠트의 데이터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노웅영 이사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큰 행사에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인젠트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젠트가 끝나고 나서도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세션부터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오늘 또 서밋이 연결이지 않습니까? 스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품도 좀 가져가시는 자리를 뜨지 않고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변화와 혁신의 한 곳에 몰려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죠.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요약을 한번 할게요. 과거에는 산업, 경제 이런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과거에는 서로 폐쇄적이면서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개방형 비즈니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들을 보이실 건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키워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 개념에서 이 단어들은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개방, 공유, 협업, 이 수평이라는 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이 오픈소스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예견한 것도 아닌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요 다양한 신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VR 등 다양한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신기술들은 모두 다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기반 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도 확장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 신기술들이 모두 다 오픈소스 기반하에서 만들어졌고요. 어떤 신기술들은 아예 오픈소스 자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서만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거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통계표는요 블랙독 소프트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가트너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2018년도에 1000개 소스를 가지고 있는 1200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코드 베이스로 오픈소스가 얼마만큼 포함되고 있는지 조사한 통계표입니다. 역시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1위입니다. 두 번째는 IoT고요. 세 번째가 금융과 핀테크입니다. 전반적으로 50% 이상을 자기 자신들 상용 소프트웨어들 안에 오픈소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그 중앙에는 오픈소스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픈소스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도 실현시킬 수 없겠죠. 이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테스트 베이스니 쓰니 많이 이런 고민을 했던 것들이 오픈소스였는데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모든 산업별에서 이제 오픈소스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오늘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앞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DB 엔진스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가트너에서 또한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모든 산업별에서도 이 장표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상용과 오픈소스에 대한 그 인지도는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불과 5년 뒤에는 그 갭이 3% 내지 5%로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진행한다면 우리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제가 볼 때는 점을 찍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5년 현재는 상용과 오픈소스 인지도가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게 반대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이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했던 장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상용과 오픈소스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상용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가리지 않고 태어난 태생을 기준으로 한번 한 라인에서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보를 좀 발견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세기 초반에는 오라클이라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이런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돼서야 오픈소스들이 태어났죠. 2000년도에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ICT 산업 붐이 불었습니다. ICT 산업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IoT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이 IoT에서 발생하는 이 대량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NoSQL 데이터베이스가 20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킨과 동시에 클라우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가 생기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같이 발전하게 됐죠. 클라우드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이미 발 앞에 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태생을 했고 버전업과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반대로 NoSQL이나 클라우드 DB,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진화라든지 아니면 확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탑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반의 오픈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형태로 우리는 구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플랫폼이 뭘까요? 데이터 플랫폼은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길래 간편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서비스들은 전부 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기준하에서 제한된 기준하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능 관리, 보안, 교육 이거 흔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떠한 서비스가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졌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확실해졌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를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서비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에 도래했고,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이제는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빠르게. 요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걸 빠르게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이 받쳐줘야 됩니다. 제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어떻게 급변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기획자와 그리고 개발을 잘하는 수많은 개발자,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 굉장히 풍부한 오퍼레이터들이 같이 참여하는 오픈 소스라고 하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즉 오픈 소스를 발굴해서 서로 융복합을 통해서 신기술의 기능을 창출을 하고 이 신기술들 그 기능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스토리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왜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 온프라미스의 수평 확장과 수평 수직 이런 것 대비 클라우드 내에서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쓴 만큼 비용을 냅니다. 그게 클라우드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즉 비용 저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 그리고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오픈 소스들의 집합체입니다. 거기 안에는 너무나 수많은 신기술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탈피죠. 이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서 이제 우리 시스템은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곳에 시스템을 놓을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의 큰 장점이죠. 그게 지역 탈피입니다. 나중에 유럽에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럼 유럽 쪽에다 시스템을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동남아 쪽은 동남아 쪽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 탈피가 클라우드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4개의 장점들로 인해서 우리는 클라우드를 선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기존 DBMS의 구성도는 과연 클라우드에선 적합하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DBMS 구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팅 방식과 또 하나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 이 2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팅 방식은 대부분 상용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2대의 서버가 액티브가 되어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은 공유 디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클라우드에 넣기 전에 일단 이 구조는 비쌉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되면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클라우드에서는 이 구조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확장에 대한 개념을 이 구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2노드인데 3노드로 했을 때 그만큼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비용, 관리적인 요소, 그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내에서는 고 비용에 저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일단 2번째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입니다. 이 액티브 스탠바이는 한 대는 액티브가 되어 있고요. 즉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 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클라우드 확장의 개념을 넣어서 확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이 두 개의 간략한 구조는 클라우드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웃으라고 이 페이지 하나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염색을 하면서 이게 별로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데 크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트랜지션 양만 고민을 했죠. 원래는 트랜지션 양과 트랜지션 비율을 항상 고민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구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도는 트랜잭션의 양만 고려를 했습니다. 다수의 비즈니스들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대8의 비율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좀 더 IT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는 중앙 집중 처리 방식입니다. 과거의 구성도는 모든 트랜잭션을 하나의 DB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대부분 업무들은 데이터베이스 들어오는 DML의 셀렉트들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레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이 조회 업무들을 별도로 시스템으로 뽑고 수평 확장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서로 간에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환경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액티브 핫 스탠바이입니다. 핫 스탠바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HOT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핫 스탠바이 구조는 오픈 소스에서 주로 채택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의 확장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죠. 자, 우리가 클라우드에 이 구성을 넣기 전에 액티브 핫스탠바이 구성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앞에 보이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서버가 모두 액티브가 되는 상태입니다. 단 한쪽에서는 DML을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있고 한쪽에는 조회 업무들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두 대들이 별도로 디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 오픈 소스에 들어가 있는 리플리케이션의 신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구조는 두 대의 서버가 모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온프라미스 상태에서의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될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 세 개의 노드가 확장하는 이러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프라미스 상태입니다. 온프라미스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수동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나 클라우드에서 필요로 하는 이 수평 확장의 기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DBA들의 일련의 그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미리 최대의 거래량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 거래의 트랜잭션이나 이러한 비율들을 측정을 해서 미리 돈을 줘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연한 관리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스케일업 관리도 하고 싶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까요? 물론 장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민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이 클라우드 내에서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클라우드 제공하는 업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 데이터를 생산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그 기업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대신하고 있죠. 자,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중요한 고객의 데이터라든지 우리의 자산의 데이터들이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좀 약간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찝찝한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의 모든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허용을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게 데이터에 대한 활용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활용도 하고 있지만은 추후에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연계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데이터들을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활용을 무진장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용들이 데이터량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단점과 그다음에 온프라미스의 단점, 그다음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프라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에서 우리가 평균적인 거래량만 사전 조사를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비용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HA 마스터 노드는 서로 클러스팅하고 확장 노드도 또한 클러스팅 통해서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죠. 향후에 특정 대량 이벤트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싶을 때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죠. 오토 스케일 아웃을 시켜서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특정 대량 이벤트가 이제 해소가 된다든지 나중에 서비스를 따로 빼서 자원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될 때는 오토 스케일 인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성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멀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한 몇 개의 노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노드 그룹 하나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나머지 노드 한 10개를 구글 클라우드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노드들은 DR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온프라미스의 단점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뭔가를 융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리 부분이죠. 특히나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납품이 되더라도 거기에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들어오는 솔루션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암호화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TD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률상 아직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 즉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이 아키텍처를 서로 융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아키텍처를 전부 다 한 화면에서 봐야 되는 모니터링이, DBMS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보안입니다. 서버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접근 관리 솔루션들도 기본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백업 관리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되면 별도로 백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백업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를 동기화를 맞춰야 되는 게 큰 이슈입니다. 이 동기화를 실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기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시스템의 노드들을 어떤 식으로 스케일하고 스케일을 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리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 항목들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약간의 언론적인 내용들과 약간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형 유통사에서의 직접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는 맨 처음에 상용 제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없었고 스케일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드웨어가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했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면서 온프라미스 상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좀 더 욕심을 냈어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온프라미스를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죠. 앞에 보시는 구성이 실제적으로 대형 유통사에서 구축한 아키텍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온프라미스 상태에서 5대의 서버를 평상시에 거래를 유지하면서 구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수평 확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스터 DB 3대를 구성을 해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몇 개일까요? 총 8개입니다. 이 8대를 대량의 트랜지션이나 다른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래들을 제외할 때 평상시에 운영하는 서버 구성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갑자기 폭주를 했을 때는 자동으로 마스터 1, 2, 3 노드에서 수평으로 노드들이 확장합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즉 자동으로 스케일 인을 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비용도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데이터베이스 기술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해봤지만은 클라우드의 신기술과 데이터베이스의 이 신기술이 서로 융합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 신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업은 기존의 제한된 시스템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했다면은 지금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통해서 제한이 없는 시스템 구성도에서 제한이 없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매출 대비 4배의 효과를 봤어요. 이 구성만으로 전체 서비스가 개방이 됐다는 것이죠. 이 대형 쇼핑몰사는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게 나중에는 매출과도 연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또 하나를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하나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성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희 국내 은행은 아닙니다. 해외 은행입니다. 해외 은행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계정계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계정계 시스템이라 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이죠. 은행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챌린지였습니다. 하지만 구축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외국계 은행은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조회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은행 업무를 취하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회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액티브 핫스탠바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노드로 구성하고 향후에는 3노드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계정계 시스템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즉 배치 업무를 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시스템 구성했을 때 오픈소스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별도로 뽑아서 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DR이라든지 배치 업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을 모두 다 하나의 콘솔과 하나의 모니터링과 하나의 관리
화면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네, 제가 지금까지 오픈 소스 DBMS에 대해서 흐름과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약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모신 분들한테 몇 가지 전달하고 싶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맨날 모 아니면 도시로 구분하는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매니지 시스템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비용과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신기술을 우리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